세계 안보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 한국 대표가 워싱턴에서 던진 이 한마디에 펜타곤의 고위 관리들은 경악했습니다. 14조 원의 방위비를 요구한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단 3개월 만에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꾼 그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워싱턴 DC 제조업 정책연구소에서 22년째 글로벌 공급망을 분석하는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세계 각국의 제조업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백악관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K스트리트의 10층에 위치해 있어요. 큰 창문 너머로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지난 22년간 세계 경제의 흐름을 관찰하고 분석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제조업 관련 데이터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성실한 하청업체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기술을 제공하면 한국이 그걸 잘 따라 만드는 그런 전형적인 갑을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책상 위에 놓인 아시아 지역 파일 중에서도 한국은 항상 일본이나 중국 뒤에 있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식이라고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들 뿐이었어요. 6.25 전쟁 이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삼성과 LG 같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 현대와 기아 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결국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미국 제조업의 해외 이전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키가 베트남으로, 애플이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긴 것처럼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그저 비용 절약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 정도였어요. 인건비가 중국보다는 비싸지만 품질은 괜찮고 일본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충분히 믿을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월간 보고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3% 정도에 불과했어요. 주로 기타 아시아 국가 카테고리에 포함되거나 일본 섹션의 마지막 부분에 짧게 언급되는 수준이었죠. 저 역시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다. 핵심 기술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이 가지고 있고 한국은 그걸 받아서 조립하는 정도의 역할이지.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삼성이나 LG 정도는 알겠지만 결국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거 아냐? 실제로 제가 작성했던 분석 보고서들을 되돌아보면 한국에 대한 평가는 늘 비슷했어요. 품질 좋은 중급 제조업 국가, 안정적인 공급망 파트너, 일본과 중국 사이의 중간 선택지 같은 표현들이 반복됐습니다. 한국이 독창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글로벌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은 단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었어요. 연구소에서 열리는 원래 브리핑에서도 한국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중국의 부상, 일본의 기술력, 독일의 정밀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들여 분석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파트너 정도의 언급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분기별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늘 한두 페이지 정도만 할애했어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제조업 관련 토론에서 중국이나 일본은 자주 언급됐지만 한국이 화제에 오르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설사 언급되더라도 한국도 괜찮은 선택지지라거나 한국 품질은 믿을만해 정도의 평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이유는 그들의 조용한 특성 때문이었어요. 중국처럼 적극적으로 자국의 성과를 홍보하지도 않고 일본처럼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를 별다른 특색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그런데 2024년 말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세운 공장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소식, 삼성이 텍사스에 투자하는 반도체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라는 뉴스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좀 무리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한국 기업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의 핵심 인프라를 한국이 구축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SK 엔지니어링이 포드 공장을 설계하고 LG화학이 GM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삼성이 애플의 핵심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다니요. 그때도 저는 이런 현상을 글로벌 분업의 자연스러운 발전 정도로 해석했어요. 각국이 자신의 비교 우위를 살려서 특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한국이 제조업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것도 인정하지만 결국 미국이 전체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22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글로벌 제조업의 흐름을 꽤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각국의 역량과 한계도 어느 정도 정확히 평가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파트너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제 모든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22년간 제가 연구해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5년 초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의 풍경은 마치 미래도시를 연상시켰습니다. 2,900에이커 규모의 거대한 부지에 최첨단 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벽 6시 한국 기술자들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김태현 씨는 현대차 배터리 기술팀장으로서 매일 이 시간에 공장에 도착해서 전날의 생산 데이터를 점검했어요. 온도 센서, 습도 측정기, 압력 게이지에서 나오는 수천 개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업무였습니다. 배터리 제조는 정말 까다로운 일이에요. 김 씨가 미국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섭씨 0.1도의 온도 차이도 배터리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습도는 30에서 40% 사이를 유지해야 하고 공기 중 먼지 농도도 클린룸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 직원들은 처음에는 이런 세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해야 해?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김 씨와 그의 팀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갔습니다. EV 배터리는 수백 개의 셀을 정밀하게 조립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각 셀 사이의 간격은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해야 하고 용접 온도는 섭씨 500도에서 정확히 3.7초간 유지되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배터리 전체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폭발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들이 그저 일반적인 제조업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복잡하고 정밀하지만 결국 배우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미국 직원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역할은 초기 세팅과 교육에 국한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한 기계 조작법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면 어떤 문제인지 알아차리는 감각, 기계의 미세한 진동으로 이상을 감지하는 능력, 온도와 습도 변화에 따른 설정, 조정법 등은 하루아침에 전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크 존슨은 현대차 미국 공장 생산 관리자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금방 배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한국 기술자들의 절반 수준도 따라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들은 마치 기계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력은 한국 기술자들이 압도적으로 뛰어났습니다. 배터리 셀 조립 라인에서 갑자기 품질 불량이 발생했을 때 미국 기술자들은 매뉴얼을 뒤져가며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10분 만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습도가 갑자기 올라갔네요.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야겠어요. 이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LG화학에서 파견된 기술자였어요. 실제로 필터를 확인해보니 평소보다 많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교체 후 품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미국 기술자들은 이런 직관적 판단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LG화학의 미시간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GM의 볼트 EV에 들어갈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한국 기술자 100여 명이 핵심 공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LG화학 수석 엔지니어로서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해서 전날 밤 생산된 배터리들의 품질을 일일이 점검했어요. 배터리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박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온도, 습도, 압력은 물론이고 공기의 흐름, 심지어 바깥 날씨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비가 오는 날과 맑은 날의 설정이 달라야 해요.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애플의 A18 칩과 퀄컴의 스냅드래곤 8젠 4 칩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4나노미터 공정이라는 세계 최첨단 기술이 필요했어요. 조세훈 씨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팀장으로서 그의 팀과 함께 매일 밤낮 없이 클린룸에서 작업했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정말 마술 같은 일이에요. 조 씨가 설명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만 분의 1 크기로 회로를 새겨 넣어야 하거든요. 공기 중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수백만 달러짜리 칩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런 극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작업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일이지만 그 기계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었거든요. SK 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십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조립하는 과정에서 0.0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미세한 진동으로도 작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는 총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는 한국 GDP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55억 달러,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170억 달러, LG화학의 각종 배터리 공장들 200억 달러, SK의 여러 프로젝트들 100억 달러 등이 주요 투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단순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로만 해석했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당연히 현지 공장을 지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중국 견제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미국의 정책 목표에 한국 기업들이 부응한 것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제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은 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로 언급됐어요. 한국 기업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품질도 괜찮고 큰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저 믿을 만한 하청업체 정도의 인식이었어요. 워싱턴 DC의 정책 서클에서도 한국에 대한 평가는 비슷했습니다. 안정적인 동맹국, 협조적인 경제 파트너,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는 나라 정도의 평가였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거나 미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는 반드시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했고 한국 기업들이 그 역할을 맡은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에 직접 참석해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상징이라고 평가했어요. 각 주 정부들도 한국 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 유치를 위해 18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했고 텍사스주는 삼성에게 20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줬어요.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등도 한국 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모든 평온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보고 있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2024년 말부터 워싱턴 정가에서는 점점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에서 한국 기업들이 너무 많은 기술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 미국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 같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공화당 소속 정치인인 토리 브레넘이 이런 주장에 선봉에 섰어요. 42세의 그녀는 애틀랜타 교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인물로 내년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 12선거구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습니다. 브레넘은 반이민 정서를 자신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불어온 보수 물결을 타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산이었어요.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비자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SNS와 지역 언론을 통해 계속 제기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일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어요. 브레넘이 지역 TV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는 300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정말 모두 합법적인 신분일까요? 정부는 제대로 조사해봐야 합니다. 그녀의 주장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자신이 직접 현대차 공장 인근을 시찰하고 왔다며 한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미국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퍼뜨렸어요. 저는 처음에 이런 움직임을 단순한 정치적 포퓰리즘으로만 여겼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늘 나타나는 외국인 혐오 감정의 표출 정도로 생각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양국 관계는 매우 견고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설마 이런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리 브레넘의 주장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그들의 비자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애국자로서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브레넘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현대차 공장에는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정작 지역 미국인들은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녀는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어요. 자신이 가장 먼저 현대차 공장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를 당국에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행동했죠. 제가 이민세관단 속국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분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브레넘이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죠. 미국은 법치국가니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맞물려 이런 목소리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아메리카 퍼스트 구호 아래 외국인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커져가고 있었고 한국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취임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예고했어요. 톰 호만 국경차르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찾아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브레넘 같은 정치인들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연방 차원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 실태 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일부 보수 언론들도 이를 부추기는 보도를 내보냈어요. 폭스뉴스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미국 제조업 부활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며 이들이 정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제 동료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이유로 한미 경제 협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대부분은 설마 그 정도까지야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측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비자 문제 해결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상태였어요. 한국 외교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50번이 넘게 미국 국무부에 연락해서 한국 기술자들의 비자 연장과 관련된 행정 처리를 신속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어요. 모든 비자 신청을 엄격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 때문에 처리가 더욱 지연됐습니다. 현대차와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의 로비 업체들을 고용했어요.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의회 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어요. 오히려 토리 브레넘 같은 정치인들의 문제 제기가 더 큰 관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SNS 팔로워는 계속 늘어났고 지역 언론들도 그녀의 주장을 자주 인용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70년 넘게 미국과 혈맹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고 경제적으로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였거든요.
또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미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을 훨씬 넘어서는 국제적 외교 대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2025년 1월 15일 오전 6시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이 현대차 공장으로 몰려가서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을 전격 체포했어요. 이는 미국 정부 기관 역사상 단일 작전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체포 작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CNN 뉴스를 보다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수갑을 찬 채 줄지어 버스에 실려가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21세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체포 명분은 비자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매우 허술한 명분이었어요. 한국 측에서는 50번 넘게 미국 정부의 비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계속 미뤄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인 겁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들은 일주일 넘게 구금시설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그들 대부분은 한국 대기업에서 파견된 고급 기술자들로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범죄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구금되었죠. 김태현 씨는 현대차에서 20년간 배터리 기술을 연구한 전문가였어요. 그는 구금시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미국을 도우러 온 사람들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정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화학에서 15년간 근무한 그는 배터리 안전기술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었어요. 미국 동료들이 우리 없이 공장을 돌릴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안전사고가 날까봐 정말 불안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도 충격적이었어요. 새벽 6시에 갑자기 공장 게이트가 봉쇄되고 무장한 요원들이 들어와서 한국인들을 찾아내 체포했습니다. 미국 직원들도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마크 존슨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우리 한국 동료들을 범죄자처럼 수갑을 채워 끌고 가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료들이었거든요. 이 장면들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면서 국제적인 파장이 일기 시작했어요.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들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고 대부분 미국의 조치를 비판하는 논조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데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간곡히 요청해놓고 정작 그 기업들의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독일의 슈피겔은 더욱 신랄했어요.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그 투자를 가능하게 한 기술자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동맹국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가? 프랑스 르몽드도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 견제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의 기술자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외교적 실수를 넘어서 재앙이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평소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마저도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아시아의 기술 강국들이 미국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중국 언론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진정한 동맹국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환구시보는 미국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논평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강력한 항의나 보복 조치 대신 관련 상황을 파악 중이며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만 발표했어요. 이런 조용한 반응이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했지만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박진 외교부 장관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간단한 브리핑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70년 동맹이 이런 것이었나?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미 감정이 급격히 확산됐어요.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왜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나라는 과격한 목소리들도 나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연구소에서도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이 사건이 한미 관계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기 어려웠어요. 제 동료인 존 스미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야. 한미 동맹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다.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실제로 체포된 한국 기술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차의 김태현 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안전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였고, LG화학의 이정호 연구원은 차세대 고체 배터리 개발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삼성에서 체포된 조세훈 팀장은 사나노 공정 기술의 세계적 권위자였어요. SK이노베이션의 박민수 연구원은 배터리 재활용 기술 분야에서 10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최고 전문가들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없이는 미국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토리 브레넘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이민청에 신고했다.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하지만 곧 그녀의 이런 자랑이 얼마나 성급했던 판단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실제로 체포작전 하루 만에 현대차 조지아 공장의 생산 라인 3개가 멈춰섰어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복잡한 배터리 제조 공정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기술자들은 기본적인 작업은 할 수 있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오류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인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김 팀장이 있었다면 10분 만에 해결했을 텐데. LG화학의 미시간 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배터리 셀 품질 검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생산량이 30% 감소했어요.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나노 공정 라인에서 수율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조 팀장이 있었다면 즉시 해결했겠지만 그는 구금 시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사건 직후 미국 정부의 반응은 매우 안일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에서는 그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어요. 트럼프 행정부도 초기에는 이를 성공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사례로 선전하려 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첫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국적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예상했던 강력한 항의나 외교적 압박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죠. 이런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것보다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게 더 위험한 신호였거든요. 한국 대사관에서는 최소한의 공식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으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어요. 어떤 감정적 표현도 비판적 언급도 없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종료될 때의 차가운 통보문 같았어요. 조태열 주미 한국 대사는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의 면담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공식 사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항의의 표현이었어요. 그는 워싱턴 외교가에서 가장 온화한 대사로 알려진 인물이었는데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70년 혈맹 관계를 맺어온 나라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분명히 뒤에서 격렬한 항의와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체포된 기술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한국 기술자들의 미국 파견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현대차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미국 내 한국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추가 파견을 중단한다고 결정했어요.
LG화학, 삼성전자, SK 등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미국에 와 있던 한국 기술자들이 스스로 귀국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체포되지 않은 기술자들도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표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포드 공장에서 일하던 SK 엔지니어링 소속 기술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걱정해요. 아내가 매일 전화해서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묻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던 이영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받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을 도우러 온 건데. 미국 언론들도 처음에는 이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불법 체류 의혹이 있다면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조였죠.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은 초기에 이런 논평을 했어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체포된 한국인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이들이 모두 고급 기술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현대차, LG화학, 삼성 등에서 파견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비자 문제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국했고 비자 연장 과정에서 생긴 행정적 지연이 문제의 전부였습니다. 즉, 충분히 해결 가능한 기술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거였어요. 워싱턴의 이민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리 변호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포할 일이 아니었어요. 행정적 절차 문제라면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 기업들도 조용했지만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핵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항의의 표현이었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임시 이사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측의 명확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LG화학도 미시간 공장 확장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현재 상황으로는 추가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삼성전자는 더욱 조용했지만 더욱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텍사스 공장의 2단계 증설 계획을 검토 상태로 돌렸어요. 이는 1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가 위험에 빠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강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내부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확실해졌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신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했고 특히 전기차 ETF는 일주일 만에 15% 가까이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자 사태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우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존 머피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없이는 미국 전기차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 지역 언론들도 점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이 프로젝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크게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성급한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기 시작했거든요.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사설에서 조지아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왜 이런 식으로 대우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은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인데 이를 망치고 싶은 것인가? 사보나 카운티의 주민들도 우려를 표했어요. 현대차 공장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을 기대했던 그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모든 계획이 무산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인 마이클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10년간 노력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증설, SK 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 건설,
LG 디스플레이의 오하이오 투자까지 모든 프로젝트가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는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위험에 빠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 각 주정부들이 유치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프로젝트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거였죠. 텍사스주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의 투자는 텍사스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방정부의 조치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체포 사건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의 심각성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 완공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정되었던 8,000명에서 1만 명의 현지 일자리 창출도 불확실해졌어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파급 효과가 현대차 공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켄터키주 포드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 기술자들도 줄줄이 귀국하기 시작했거든요. 미시간의 GM 공장, 테네시의 닛산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미국의 주요 자동차 공장들이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단순히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문제였던 거예요. 켄터키 글렌데일의 포드 공장에서 일하던 김철수 씨는 긴급히 한국으로 소환됐어요. SK 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안전상 문제로 즉시 귀국하라는 지시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는 3년간 포드 직원들에게 차세대 전기차 생산 기술을 가르쳐왔던 핵심 인물이었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김 씨가 떠나기 전에 미국 동료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한다니 마음이 아파요. 포드의 전기차 생산 라인은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고 GM의 볼트 EV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핵심 기술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테슬라조차 삼성 SDI와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테슬라 오스틴 공장의 미국인 엔지니어인 마이크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이영민 씨가 없으니 배터리 관리 시스템 최적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있어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연구소에서 급하게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의 70% 이상이 한국 기술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공급 차원을 넘어서 핵심 기술 의존성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한국이 세계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음극재는 70%, 분리막은 80%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었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도 삼성이 TSMC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용 OLED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형 TV용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LNG선과 컨테이너선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했고, 특히 전기차 ETF는 일주일 만에 15% 가까이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자 사태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우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긴급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한국 기술 의존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월스트리트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의 성공 여부가 한국의 협력에 달려있다는 결론이었어요.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할 경우 미국 전기차 생산이 6개월 이내에 5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었어요.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85%가 한국 기술자들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있다. 이들이 철수할 경우 즉각적인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다. 조지아주 지역 언론들도 점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이 프로젝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크게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성급한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보나 비즈니스 저널은 특집 기사를 통해 현대차 공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어요. 현대차 공장 하나로 인해 2만 5천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었다. 연관 산업까지 고려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50억 달러 규모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위험에 빠졌어요. 현대차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공장 건설 속도를 현저히 늦췄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증설,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 건설, LG 디스플레이의 오하이오 투자까지 모든 프로젝트가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어요.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 2단계 증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70억 달러 규모의 이 투자는 미국 반도체 제조업 부활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그 실현이 불투명해진 거였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내부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해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고 평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어요.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 공장 건설을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정우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대규모 인력 파견이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더욱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하이오 OLED 공장 증설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었어요. 5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미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그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는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위험에 빠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 각 주정부들이 유치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프로젝트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거였죠. 텍사스주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성의 투자는 텍사스 경제의 미래입니다. 연방정부의 성급한 조치로 인해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가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하이오주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LG 디스플레이의 투자로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산된다면 오하이오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한국의 조용한 대응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는지 미국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무부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외교부를 찾아가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면담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였다며 빠른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조 차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적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떤 협상 의지도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결정을 내린 것처럼 단호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인 다니엘 크리텐브링크도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서울을 급히 방문해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를 존중합니다. 한국 측이 계속 되풀이한 말이었어요.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답변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나섰어요. 2025년 1월 2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트럼프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환영한다며 사실상의 사과를 했어요. 최근 체포된 한국 노동자들에게 미국에 계속 남아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 대부분이 거부하고 귀국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투자와 기업을 겁주거나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어요.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외국에 대해 한 거의 최초의 사과에 가까운 발언이었어요. 원래 사과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는 그의 특성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미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돌아오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들도 현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직원을 파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대차 본사에서는 미국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장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추가 인력 파견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LG화학, 삼성, SK 등 다른 기업들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상무부에서도 긴급 대책팀을 구성해서 한국 기업들과 직접 접촉을 시도했어요. 지난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번 일은 일회성 사건이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투자 계속을 요청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한국 기업들에게 추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까지 제안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런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더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상무부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안전 보장 조치가 없다면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직접 현대차 미국 법인 사장을 만나서 주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주는 한국 기업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은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였고 주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간조했어요. 하지만 현대차 측은 본사 방침에 따라야 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어요. 서울 본사와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텍사스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가 삼성 관계자들과 긴급 면담을 가졌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삼성 측은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봤던 한국은 항상 협조적이고 타협을 잘하는 나라였는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거든요. 단호하고 원칙적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큰 소리를 치거나 위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저 조용히 우리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미국의 모든 노력이 벽에 부딪히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점점 초조함이 커져갔어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부와 기업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심각한 회의에 빠졌어요. 22년간 글로벌 제조업 분야를 연구하면서 쌓아온 모든 지식과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존재였나?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도 상했지만 더 큰 문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뒤져봤어요. 과거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을 읽어보니 너무 단순하고 표면적인 분석이었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중간급 제조업